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향후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세 번째 시간. 이제는 종목 싸움이다. 네, 여러분들이 원투 2시간 내내 여러 가지 상황을 막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바닥은 나름대로 견고하다. 결국 연말과 내년 초에는 어떤 종목으로 싸움을 할 것이냐, 이 종목 싸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아무리 전략 많이 짜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정보를 얻어도 이 종목 싸움에서 실패하면, 종목 피킹 싸움에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했던 종목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뭐 특별히 뭐 특이한 종목도, 아까 앞에 제가 네옴시티는 두 종목을 이야기했죠. 삼성 엔지니어링이란 거, 삼목 에스폼, 뭐 이 정도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글로벌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버려라. 이익을 실현해라.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이것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종목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강의하면서 종목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로봇은 장기 투자 종목이다. 로봇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자, CES 2023에서 타픽이 발표가 됐는데 여러 가지 타픽이 있죠. 5G, accessibility, 뭔가 접근하고 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뭔가 연결하는 거, artificial intelligence, AI, augmented virtual reality, AR, VR, cryptocurrency and NFTs, 가상화폐 관련 거, design, sourcing and packaging, digital health, entertainment and content, 네, 컨텐츠, 네, family and lifestyle, fitness and wearables, food and technology, gaming and esports, home entertainment, marketing and advertising, 네, robotics and drone. 이게 이제 주제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smart cities, smart home, space technology, sports technology, startups, sustainability, travel and tourism, vehicle technology, 웹3라고 그러죠. 웹3 and 메타버스, 이 정도가 시장의 중요한 주제로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로보틱스와 드론스가 굉장히 중요한 CES 1월 5일에서 1월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죠. 12월 연말에 굉장히 시장을 해서 움직이는, 장을 움직이는, 종목을 움직이는 탑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대체 연초 CES에 올라오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삼성증권이 만든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봅시다. 삼성 자산운용이 만든 거죠. 거기에 보면은 K 로봇 액티브가 들어가 있는데, 액티브 펀드 ETF인데 여기에 들어갈 종목을 한번 보면 삼성전자 10.51%, LG전자 8.7, LG이노텍 7.85, 네이버 7.65, 두산 7.4, 두산 들어가 있죠. 우리가 많이 사는 두산, 현대차, KT, HD현대, 로보티즈 5.91. 아,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가래가 껴서 죄송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5.21, SFA가 5.09. 이게 이제 시장 자동화, 공장을 자동화 만든 회사인데, SPG 4.94, 에브리봇 4.09, 유일 로보틱스 4.06%, 자화전자 2.4%, 자화전자가 로보틱스에서 들어가네요. 그렇죠? 유일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규모가 22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삼성 투신이 만들고 삼성증권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ETF를 이제 상장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말에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로봇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하는 거죠. 로봇 산업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 섹터이다. 마켓앤드 마켓이라는 회사가 이제 마케팅 회사가 전망을 했는데 2017년에 784억 달러였던 것이 2026년 1768억 달러, 연평균 17.7%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IFR 국제로봇연맹에서는 2022년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335억 달러에서 2024년 477억 달러까지 상회할 전망이다. 산업용 로봇이 가장 크죠. 네. 176억 달러. 아, 서비스 로봇이 더 크네요. 200억, 1억 달러.
특수 로봇이 99억 달러, 서비스 로봇이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강의를 하면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2030년이죠. 2030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의 차량의 50%를 점유한다고 치자. 50%. 연 1억 대이니까 5천만 대죠. 5천만 대 곱하기 가격이 약 5천만 원이면 2,500조의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다. 그렇죠? 이 중에서 3분의 1이 뭐 배터리 가격이다. 그러면은 3이 약 700억, 700억, 700조죠. 700조가 배터리 시장의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이 로봇 시장도 연평균 이렇게 간다면 2026년에 약 2천억 달러라고 치면 약 200조 시장인데요. 그러면은 약 배터리 시장의 약 3분의 1 정도의 규모이다. 그럼 작은 규모는 아니죠. 200조 시장이면. 네, 우리가 뭐 반도체가 1년에 3천조 시장을 형성을 하면은 300조에서 500조 시장인데 200조 시장이면 그렇게 작은 시장은 아니다. 이 중상급 고래 시장이 될 수 있다. 시장 규모도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집에 하나씩 로봇을 들여놓는다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들이 ETF를 만들면서 로봇 종목들을 담고 있고, 세 번째로는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면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 리쇼어링이라는 것은 미국이 제조업이 밖에 나가 있던 것을 본국으로 콜링을 백콜하면서 콜백하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건데, 인건비, 수송비 등 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 생산 기지를 옮겼던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비용 상승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본국으로 회귀하면서 미국, 독일 등 다수의 국가 같은 니쇼링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미중 관계, 경제적으로 물륜한 관세, 고율, 네, 고용 등의 영향에 기인을 하면서 니쇼링 정책을 쓰고 있는데, 니쇼링을 통해서 생겨난 사업별 일자리는 운송 장비, 화학약품, 컴퓨터 전자기기 등 공통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로봇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세계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니쇼링 정책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로봇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023년 CES에서 테마로 적용이 됐다.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서비스 로봇 2020년 도입 효과 경험으로 2023년에 더 확산이 될 거로 보이는데, 사람이 20월 1개월간 8시간을 근무하고 9,620원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월 192만 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 거죠. KT 서빙 로봇의 할부 가격은 12개월 월 151만 원, 24개월은 77만 원, 36개월은 50만 원, 플러스 월 이용료 5만 원, 이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머리 아픈 사람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CES 2023년 1월 5일에서 1월 8일 주요 토픽 중 하나이다. 2022년 삼성전자 인터랙션 로봇 삼성 봇바이를 첫 공개했고, 봇바이가 아니라 봇아이, LG전자는 LG 크로이드 가이드봇, LG 크로이 서비스봇 등 서비스 로봇을 소개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CES의 핵심은 로봇과 드론이 될 확률을 높였다. 로봇이죠. 두 번째는 이제 양극재보다는 음극재를 봐라. 양극재는 이미 시장이 모든 캐퍼들이 다 늘어났고, 모든 캐퍼들의 뭐랄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이제 투자를 막 진행하고, 이 투자가 향후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Q를 늘리고, 이 Q가 P를 늘리는 것들이 전부 다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가 음극재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음극재 시장의 대표적인 게 대주전자이다. 지금 시총이 1.3조, 1조 3,600억 정도인데, 지금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모습이 보이죠? 언젠가는 이 10만 원을 뚫고 나갈 확률이 있다. 그게 내년일 확률이 있다. 미리 9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자. 이게 제 지론이죠. 동사의 3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3분기 실적 매출액 402억 원, YOY로도 빠지고 QOQ로 빠졌습니다. 영업이익도 3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죠. 하회한 이유를 보면 도전재료 실적이 IT 수요 부진에 의해서 재고 조정 영향으로 부진을 했고, 부품 조달 차질로
포르쉐 타이칸 생산 및 판매가 차질을 비우면서 SIO에서 복합 산화물 실적이 전분기 대비 부진했다. 2022년 3분기 타이칸 판매는 6,196대로 QOQ로 21%나 하락한 그런 모습이었다. 좀 실적이 부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영업이익 추지를 보면 2022년에는 160억, 내년에는 230억, 2배 정도 뛰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2024년에는 870억으로 4배가 뛸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하게 동사의 어떤 주가에 선반영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퍼도 내년까지는 95배이지만 그 다음 2024, 24배로 이제 정상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대주전자는 9만원 이하대에는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CNT 도전제에 대한 매력은 확실히 있다. 그래서 이미 선반영돼서 1차 상승을 거의 다 마쳤죠. CNT 도전제 하면 나노 신소재죠. 네. 그래서 나노 신소재하고 대주전자재료하고 반반씩 사는 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다. 자, 도전제라는 것은 뭐냐? 그리고 음극재에 사용되는 도전제는 어떤 의미인가? 이 도전제 전체에 대한 시장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재형 CNT 도전제는 실리콘 첨가제와 연관이 있다. 실리콘 첨가제를 누가 만듭니까? 대주전자재료가 만들죠. 실리콘 음극할 물질을 넣으면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고 충전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실리콘 첨가제를 넣으면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고 충전 시간이 단축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배터리 팽창이 쉽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음극형 CNT 도전제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미세한 부피 팽창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는데, 따라서 부피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음극용 CNT 도전제를 집어넣음으로써 배터리 수명을 길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양극재에도 도전제가 들어가고 음극재에도 도전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리콘, 그래서 음극재는 들어가는 첨가제가 실리콘 첨가제하고 CNT 도전제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CNT 도전제. 실리콘 첨가제는 대주전자재료가 만들고 CNT 도전제는 나노 신소재가 만들더라. 파우치 배터리 형태의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와 다르게 내부 압력을 잡아주는 외부 케이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피 팽창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파우치형 배터리 경우. 음극재형 CNT 도전제가 팽창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첨가제이기 때문에 파우치형 배터리 사용될 경우에는 더욱더 CNT 도전제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음극재용 CNT 도전제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죠. 유일하게 사경화에 성공한 기업은 나노 신소재뿐이다. 그러면서 나노 신소재가 올라간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양극재 이야기보다는 음극재를 이야기합니다. 음극재는 배터리 수명과 에너지 밀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충전 속도도 중요하다. 이제는 충전 속도의 싸움이라고. 양극재는 길이의 싸움이고 음극재는 충전 속도의 싸움이다. 그렇게 해서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첨가제를 넣어야 되는 실리콘 첨가제하고 CNT 도전제를 넣어야 되는데, 실리콘 첨가제는 누가 만드느냐? 대주전자제로. 다음 CNT 도전제는 누가 만드느냐? 나노신소재. 두 개를 넣어야 부피가 팽창하고 뻥 터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노 신소재의 사용도 향후에 올라갈 것입니다. 나노 신소재도 대주전자재처럼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죠. 이 박스권 10만 원을 언제 뚫고 올라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년이면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불알매수해서 대기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8만 8천 원대인데 8만 원대에서는 살만할 것 같아요. 불알매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주전자재료도 8만 원대, 나노 신소재도 8만 원대. 둘이 시총은 약 3천억 정도 차이는 나네요. 네. 세 번째, 또 우리 연말에 봐야 될 게 VR, XR이다. 이 핵심은 VR, XR을 누가 들고 나오냐? 애플이 들고 나오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거죠. 애플이 내년에 VR, XR 이 중에서 주로 얘들은 AR, 얘들은 VR은 이제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시장을 보는 거고, AR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붙여서 뭔가 편리하게 만드는 게 AR이고, 이 전부를 다 합친 것을 M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최첨단으로 누가 들어오냐? 애플이 정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2023년 MR 시장이 온다. 2023년 MR 시장이 개화가 될 것이다. 2023년 1분기에 애플과 소니, 메타가 신제품 출시를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2017년에서 2022년 VR 시장은 메타와 피코라는 회사가 주도를 했죠. 주로 가격은 50에서 100만 원 가격대 게임용 제품 VR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 눈에 쓰고, 그러나 2023년 1분기에 애플과 소니가 새롭게 MR 시장을 진입할 예정이다. 두 업체 모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콘텐츠상 생산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VR과 AR을 합친 것을 MR이라고 그러죠. VR은 버추얼 리얼리티, 눈앞에 볼 수 없고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콘텐츠만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AR은 오기먼트 리얼리티, 증강 형식으로 앞을 볼 수 있으나 디스플레이 한계로 제한적인 활용처로 서로 사용되던 서로가 다 단점이 있는 겁니다. 반면 MR은 AR과 VR을 결합한 개념이죠. VR에서 카메라를 장착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결합하는 개념이다. 2023년부터 MR 시장이 본격으로 열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 실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즉 확장성이 확실히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애플이 만든 MR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실제적으로 AR인데 하드웨어는 기존 VR 성능을 대폭 뛰어넘는 제품으로 하이엔드 PC와 유사한 사양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VR은 스마트폰 수준인데 우리 애플이 2023년 1분기에 내놓은 것은 거의 PC, 하이엔드급 PC와 같은 사양 수준의 하드웨어를 장착을 하고 나온다는 거죠. 가격은 $2,000에서 $2,500니까 250만 원 수준. 원가는 약 60만 원 수준이네요. 반도체는 M2 칩을 쓰고 시스테온 칩을 쓰고 D램은 16기가, 램들은 512기가를 탑재할 전망이다. 거의 하이엔드급 PC와 같은 사양이네요. 디스플레이는 4K OLED 도스죠. OLED 도스를 탑재를 하고 있다. 네, 센서는 카메라 탑재가 12개, 그다음 TOF 필름을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고 홍채 인식 기능이 들어가고 있다. OLEDOS 여기를 생산하는 기업도 중요하고 카메라 탑재량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 탑재량 센서가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도 화면량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크기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새로운 리얼리티는 OS를 적용한다. 다양한 자체 콘텐츠와 MR을 결합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시범적으로 나올 것이다. 기존 iOS가 아닌 새로운 MR 전용 리얼리티 OS를 적용할 것이다. 다수의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제스처 및 동작, 아이 트래킹 등으로 조작을 가능하다. 눈 동작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센세이션하네요. 네. 애플의 맵과 파급 효과가 클 것 같다. 이미 애플 맵은 전 세계 주요 도시를 3D 매핑으로 완성을 한 상태이다. 다양한 MR 콘텐츠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하드웨어 사양을 바탕으로 콘텐츠 품질 역시 기존 VR 대비 차별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애플과 기존 VR과의 차이를 이야기했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카메라를 많이 사용한다. 이건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면들에 있어서 카메라 뭐냐? LG 이노텍이란 거죠. 그 다음에 자화전자가 30%, LG 이노텍이 70%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LG 이노텍이 모아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 MR의 수혜 업종은 카메라와 PCB 산업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기존 스마트폰 대비 카메라는 3배에서 4배가 더 들어가고 PCB 면적은 7에서 10배가 증가한다는 거죠. 결국 이 두 개만 봐도 충분하다. 반대로 디스플레이 수혜는 제한적일 것 같다. 애플의 MR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스마트폰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딱 나온 거죠. 그렇죠? PCB, 카메라 이렇게 두 개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LG에너텍은 현재 시총이 7.1조, 10조까지 견뎌라, 10조 견뎌라. 제가 우리 이제 카페 친구들에게 계속 카페 친구들이 LG 이노텍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면이 많이 너무 지루한 면도 있으니까 30만 원 깨졌다가 올라가면 33만 원이 항상 걸리는데 그러면 항상 시총이 이제 7조밖에 안 되는 거죠. 10조까지 견뎌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PCB 수혜 업체로 세 개가 있는데 뉴플렉스라는 회사가 있는 건 오큘러스죠. 오큘러스. 럭스가 아니라 러스죠.
오큘러스. 얘는 이제 페이스북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자회사가 오큘러스니까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애플의 BH, 애플의 인터플렉스 이 두 회사인데 이 중에서 BH를 살만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토요일 날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주항공이죠. 네, 우주항공도 내년에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하나만 사라. 인텔리안테크 하나만 사라. 지금 시총이 6,511억. 얘도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멈춰 있는데 다시 박스권 상단을 향해 간다. 10만 원을 한번 찍을 것이다. 지금 7만 원대니까 10만 원까지 보고 한번 살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인텔리안테크를 추천했는가? 인텔리안테크는 두 가지 양수 겸용의 첫째, 네옴시티 수혜주입니다. 네온시티 수혜주인데 원랩이라는 그 세계적 위성 전문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2030년까지 안테나 수주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온시티와 원랩은 2억 달러 규모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죠. 네온시티와 인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원앱은 현재 464개의 저궤도 위성과 45개의 지상 게이트웨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진출하여서 한 개의 게이트웨이를 운영 중이죠. 향후 원앱은 네옴시티의 모바일 통신망 구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랩으로부터 유저 터미널 1,000억 달러를 수주한 바 있는 인텔리안테크는 네옴시티 통신망 구축에도 많은 수주가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으로 네옴시티, 그다음에 우주 항공 분야의 새로운 도약, 이런 것들을 봐서 인텔리안테크는 10만 원까지는 한번 사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좀 슬로우하는데, 저는 풍력만 사라. 태양광은 나도 모르겠다. 주로 풍력에서 수주가 나오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봤습니다. 수주가 나오는 것, 확실한 수주는 풍력에서 나오더라. 그 대표전의 회사가 CS 윈드죠. 네, 바닥을 치고 뚫고 올라가는데 이제 전고점에 다 왔습니다. 10만 원대. 지금 7만 8천 원인데 10만 원대까지 일단 상승하게 보인다. 얘도 10만 원이 늘 중요한 가격대네요. 그럼 왜 CS 윈드를 여러분들의 CS 윈드를 추천하느냐? 그 이유는 수주가 나왔다는 거죠. 동사가 최근에 지멘스 가맹사와 6년 7개월 동안 3.86조 원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뒤에 한번 쭉 읽어보면 아직 물량이 지멘스가 자기도 오더를 받지 않은데 미리 이제 선주문을 준 거죠.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네, 이런 회사들은 사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리오픈주는 한국 엔터 게임 중에서는 엔터, 그렇죠? 네, 엔터는 SM이다. 그렇죠?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데 얘도 전고점 9만 원이 박스권인데 이걸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SM, 내목님. 여러분들이 뭐 부잣집 막내 아들인지 재벌집 막내 아들인지 송중기파인데 저는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매력적일까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목내에는 좀 올라오면 팔아야 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SM은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기타에는 제가 좋아하는 4680 배터리, 2차 전지 장비 업체, 이 정도를 또 추천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지금 시장의 LG엔소는 이미 이제 약간 슬로우해지고 있고 그 자리를 삼성 SDI가 지금 메우고 있죠. 삼성 SDI 매력은 두 가지다. 첫째, 그동안 너무 수익성으로 보수적으로 전략을 짜다가 미국이라든지 다른 기업과 이제 공격적으로 Q를 늘리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수혜가 나타나고 있어 삼성 SDI 자체가 매력적이다. 두 번째, 이제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이제 앨런 머스크와 테슬라와 함께 원통형 46 파이라고 그러는데 46 파이 지름에 46mm 파이 지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높이는 이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름만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에 대한 원형 배터리를 이제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업이 삼성 SDI다. 시총이 49조, 50조인데 LG엔솔이 150조가 넘어갔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 반이다. 70조 정도까지 충분히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삼성 SDI가 1번의 매력 포인트다. 그래서 삼성 SDI의 매력 포인트를 보면 원통형 46파이 원통형 지름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높이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젠6 배터리 공장에서는 니켈 함량을 91%를 가지고 에너지 밀도 700W 이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신기술의 고성능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다. GM과 볼보 등과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펀은 24배로 경쟁사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되고 있다. 전고체 기술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앞서고 있다. 그 다음에 신규 배터리인 코발트가 갖는 NMX죠. 니켈, 망간, 그 다음에 X는 이제 코발트 대신 다른 걸 넣는 거고, OL은 니켈과 코발트를 대폭 줄이고 가격이 싼 망간을 늘린 양극재가 OL로 배터리죠. 이런 것들 신기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가령 니켈과 망간을 9대1로 한다면은 킬로그램당 1.6달러까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과 기술이 있는 거죠.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가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펼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웅크리고 있다가 다시 박스권 상단에 도전하고 있는 상신 EDP. 상신 EDP와 삼성 SD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다. 그렇죠? 특히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대부분 상신 EDP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대본 마그네틱. 대본 마그네틱이 갑자기 이번 주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일 수가 있는데, 수산화 리튬 쪽에서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다. 양산이 임박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이미 다 나온 그러한 소식이에요. 수산화 리튬 매출이 발생하고 양산이 임박하고 있다. 수산화 리튬의 경우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자, 리튬의 종류는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이 있는데, 수산화 리튬은 삼원계 NCM이나 NCA 이러한 우리나라가 주로 많이 쓰는 고가의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튬이 사용되고, LFP 같은 건 탄산 리튬, 싸구려는 탄산 리튬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 리튬 관련주는 미래 나노텍과 동사가 수혜를 받고 있다. 동사가 2022년 1월 5일 공시한 2차전지 소재 임가공 기본 계약 체결에 따른 매출액 17억이 대부분 올 3분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 마진은 7에서 9%인데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이러한 매출이 향후에 지속 증가할 것 같다.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2차전지 첨가액 매출이 합산되어 있고 동사는 두 개 다 하네요. 그렇죠? 이 중 수산화 리튬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최근 복수의 대형 고객사와 테스트가 끝났고 조만간 양산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내년 3월이면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이 총 2.7만 톤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소재 산업 매출액이 EMF, 전자석 탈철기, 철을 골라내는 그런 미세 철을 골라내는 폭발 위험 있는 철을 골라내는 데에서 사용되다가 이제는 영역을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인가공, 기본 소재 인가공 이러한 그 산업으로 영역이 확산이 돼가면서 동사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갑자기 또 다시 순환매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종목을 이제 쫓아가면 또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쫓아가실 때 반드시 조정을 받고 나오면 쫓아가야지. 지금 8만 원 다는데 쫓아가면 안 돼요. 이 정도에 7만 원 근처에 올 때만 쫓아가고 더 올라가면은 포기를 해라. 이것은 그렇게 심하게 쫓아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DNT라는 아주 초형 기업인데 시총이 1,600억짜리밖에 아닌데 이 친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DNT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이 회사는 노칭하는 회사예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설비 투자 공정에서 노칭 공정인데 자르는 거죠. 노칭. 얼티엄 셀즈 2공장 테네시 향으로 이렇게 노칭 공정 장비를 납품하면서 ASP 가격이 인상 수혜주의다. 그렇죠? 예. DNT는 2차 전지 설비 장비 기업인데 주로 노칭, 무언가를 가공해서 나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깨끗하게 잘라주고 만져줘야 되죠. 그래서 레이저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의 얼티엄 셀즈 2공장에도 이 설비가 들어가는데 이 공장에 들어간 설비의 가격이 올라간다. 당연히 이제 물가도 오르고 이런 인플레이션의 가격을 좀 반영시켜주는 거였는데 동사가 수혜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바커인데요. 아바커는 2,520억짜리 시가총액입니다. 이 친구도 9,800억짜리가 17,000원까지 거의 그 2배 가까이 뛰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도 2차전지 장비업체죠. 동사는 OLED 주로 장비를 하다가 2차전지 반도체, 2차전지 반도체까지 종합 장비업체로 그 자기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LCD 및 OLED 제조 관련 장비업체로 매출처 다각을 위해서 2차전지, MLCC, 반도체 장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에 있다. 19년 말 2차전지 장비 사업 본격화 이후 제품 라인업 확대뿐만 아니라 반도체 검사 장비 및 스퍼터 장비 개발 및 테스트 중에 있다. 빠르게 확대되는 2차 장비 장비 수주가 늘어나면서 동사는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특히 19년 4분기 LG에너솔양 배터리 셀 물류 장비 납품을 시작으로 2차 전지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동방용 슬리터 장비를 제품 라인업에 추가를 했죠. 또 일진 머티를 향으로 지금 납품 중에 있습니다. 슬리터는 자르는 거죠. 2차 전지 장비 수주 금액은 19년 말 126억, 20년은 227억, 21년 738억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해오고 있네요. 21년은 얼티엄 셀 1공장 약 700억 규모의 물류장비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공장으로 추가 700억 수주가 성공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네요. 이를 반영해서 2022년 2차 전지 장비 수주 금액은 약 8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편 전국용 노을프레스 장비 개발 및 테스트 완료 이후에 현재 잠재 공역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장비 고도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차 전지 전국용 노을프레스 장비 어마어마하게 장비 개념을 넓혀가네요. 동방용 슬리터 장비 그렇죠? 이러한 장비로 하나의 장비를 잘 만드니까 옆으로 계속 확장해가면서 반도체, LCD, OLED 이런 식으로 계속 장비를 하나 둘씩 늘려가면서 Q를 늘려가고 Q가 늘려가면 P가 느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는 쉬었다가 한 번 더 갈 확률은 높아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또 눈에 들어왔던 건 KH 바텍인데 힌지를 만든 거죠. 바닥을 완전히 치고 있다가 살짝 올라오는데 추가로 상승할 것이냐. 저는 힌지나 이런 그 폴더블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KH 바텍까지 돌았다는 것은 이 순환매의 마지막이 돌았다. 한 바퀴가 돈 거죠. 이제부터는 뭐가 될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저는 내년에 꿈이 있는 것들로 다시 시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종목들을 좀 차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암호 센서와 같은 종목도 이제 시장에서 한번 봐라. 예, 차폐시트, 무선 충전 모듈, 전장미 RF 모듈, IoT 디바이스, 라이트닝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차 총액이 1635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암호 센서, 암호텍이 자회사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또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저는 크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목을 눈에 들어왔는데, 뭐, 특별한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한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세개 타임으로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한번 주말에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엔 방송을 이거로 대신하고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 저녁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